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이웃이 사실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이웃이 숨기고 있던 소름 끼치는 비밀에 대한 실화입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정말 곤란하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5년 전 제 옆집에 사는 철수 아저씨가 자신의 14살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자 저희는 그분들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과 타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차마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죠. 가끔 날이 따뜻해지면 철수 아저씨 부부가 저희를 불러서 같이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실종된 이후로 두 분 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저씨의 아내분인 영희 씨는 항상 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하셨고 철수 아저씨는 뭔가 더 어색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철수 아저씨가 다가와 삽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왜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창고로 달려가 가장 좋은 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고맙다며 뒷마당에 할 일이 좀 있는데 내일까지 꼭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뒷마당으로 사라졌죠.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 2층 창문가에 서게 됐습니다. 그 창문에서는 아저씨네 뒷마당이 아주 잘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땅에 정말 큰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가 56이시니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분 삽을 들고 가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네 뒷마당으로 들어가 이름을 부르자 아저씨는 하던 일을 멈칫하더니 제 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허둥지둥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민중군. 내가 할 수 있어. 제발 그냥 좀 가주게. 저는 그의 기이한 반응 때문에 말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세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뒷마당에서 자네가 그 삽을 쓰는 건 절대 허락 못하네. 그러고는 마치 저를 개처럼 대하듯 대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창문으로 그를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30분은 더 구덩이를 팠습니다. 마침내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이 이웃집들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제가 숨을 틈도 없이 아저씨가 창문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었고 저는 그게 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의 뒷마당을 틈틈이 쳐다봤지만 그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 밖에서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창문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조용히 밖으로 몰래 나가 뒷마당 담장 너머를 엿봤습니다. 그가 소리도 선명하게 땅을 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기회를 틈타 그의 뒷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그가 파던 구덩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달빛만으로도 구덩이 바닥 흙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작은 조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뒷문을 쳐다봤다가 다시 구덩이를 쳐다봤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 행동을 3번이나 더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뒷마당으로 다시 달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 몇 초 만에 그가 다시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땅을 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집의 다른 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아저씨네 뒷마당의 구덩이는 완전히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SUV 차량이 차고가 아닌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나머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구덩이 밑에 있던 것이 그의 아들의 시신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전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그 구덩이를 파냈고 그것을 다른 곳에 버리기 위해 차로 옮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저를 미쳤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제 삽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삽을 돌려달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그 이후로 저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창밖으로 철수 아저씨네 집을 봤는데 그가 자기 집 창문에 서서 저희 집 창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그는 바로 블라인드를 닫아버렸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총 3군데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2곳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죠. 제 인생의 첫 15년은 첫 번째 집에서, 그 후 7년은 2번째 집에서 살다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제가 15살 때 가족이 첫 번째 집에서 이사를 가기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웃과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기억은 없습니다. 사실 옆집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저와 제 동생은 평생 그 애들과 한두 번 정도밖에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애들 이름이 민준이와 서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과 저는 집 앞 공터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옆집 형제 중 한 명인 서준이가 밖으로 나와 저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애가 저희에게 처음 물었던 건 "너희 진짜 이사 가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형이었기 때문에 대화의 대부분은 제가 이끌어갔습니다. 서준이는 아마 저와 동갑이었을 겁니다. 사실 물어본 적은 없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그 애는 저에게 다음 날 자기 형이랑 같이 마을 어귀에 있는 숲속 강가로 비비탄 총을 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별다른 계획도 없었기에 저는 그렇겠다고 했죠. 마지막 순간에 제 동생이 자기도 따라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도 당연히 초대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서준이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기 1시간 전쯤 민준이와 서준이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비비탄 총을 쏘러 나간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죠. 위장복까지 갖춰 입고 비비탄 총이 든 더플백을 든 민준이와 서준이와 함께 길을 걷는 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둘이 이 놀이에 대해 보이는 진지함의 수준은 저와 제 동생에게는 정말 기묘하게 느껴졌고 저희는 그 모습 때문에 웃음을 참으려고 몇 번이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거의 아무 말도 없이 숲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둘이 말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아마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정식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서준이가 땅에 더플백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자 형인 민준이가 갑자기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난폭하게 꺾어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리 웃기게 느껴지지가 않았죠. 서준이는 가방에서 총 2자루를 꺼내 저와 제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건 진짜 총이라고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장전된 총을 꺼내 강 건너편 나무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짜 총이라는 농담을 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분노와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제가 받은 총과 함께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건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 이만 가봐야겠다고 말했죠. 민준이는 총 쏘는 것을 멈췄고 그 둘은 마치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둘 중 한 명이 저희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둘이 나쁜 아이들일 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일로 확신하게 되었죠. 저는 동생에게 그 집에 사는 동안은 다시는 그 애들과 말도 섞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희는 부모님께 그 애들이 정말 이상한 애들이라고만 말하고 총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치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 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뒤통수를 누르는 것을 느꼈고 등 뒤에서 누군가 쉿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함을 유지했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상황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제 머리 뒤에서 서준이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오늘 있었던 일, 특히 총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자기 아버지에게라도 말하면 다시 돌아와서 저와 제 가족 전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총으로 제 머리를 한번 밀치고는 창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매일 밤 저는 서준이나 민준이가 자기 집 창문에서 제 방이나 동생 방을 훔쳐보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이사가기 불과 일주일 전 어느 날 새벽 1시쯤 돌멩이 하나가 제 방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준이가 권총을 제 창문 쪽으로 겨누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저는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그 형제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아주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주에 그 형제가 저나 제 동생을 괴롭혔던 다른 2번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이사한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수년이 지났지만 저나 제 동생은 그 남자애들이나 그들의 협박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건 그 2 녀석이 정말 골칫덩어리였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제때 그곳을 빠져나온 건 정말 다행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2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평생 제 이웃들을 거의 다 싫어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막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엔 대가가 따르더군요. 제 형편에 맞는 유일한 집을 구하다 보니 정말 허름하고 치안도 좋지 않은 동네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이상적인 이웃을 만날 리가 없었고요. 한쪽 집 이웃은 항상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다른 한쪽 집 이웃은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귀괴한 사람들이었어요. 옆집에는 2 사람이 살아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인데 전혀 친절하지 않고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그분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한 여성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2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집 앞 툇마루에 앉아있을 때면 옆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그 나이든 아주머니가 발작을 일으키는 젊은 여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죠. 그 젊은 여자는 팔짱을 낀 채 몸을 앞뒤로 빠르게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소음을 냈어요. 가끔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손가락질하고 나이든 아주머니에게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했죠. 사실 꽤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어요. 너무 불편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릴 때도 있었죠. 아무튼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나이든 아주머니는 괴로운 듯 고함을 치고 있었죠. 이게 1시간 정도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나이든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는 "도대체 왜 이래?" 라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썹을 치켜 세우고 고개를 까딱하며 제 요청이 무척이나 짜증난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했죠. 바로 그때 젊은 여자가 "네가 감히?" 라고 반복해서 소리 지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이든 아주머니는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더니 제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안이 벙벙했지만 제가 원하던 바는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패배감에 젖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마침내 조용해진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잠을 좀 잘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밤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3시였어요. 안도하며 베개에 머리를 다시 기댔는데 곧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러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죠. 또다시 눈을 떴을 땐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다시 잠든 지 겨우 20분이 지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깼는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져 불빛이라도 얻으려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찾았을 때 저는 감히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방 안에 서 있을지 모를 어두운 형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방의 모든 구석을 샅샅이 훑었지만 너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로 고개를 돌렸고 제 침대 나무판 끝에 있는 검고 동그란 그림자 같은 물체를 보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드러난 그 검은 물체가 바로 옆집의 그 이상한 여자의 얼굴이었을 때 그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빛을 본 뱀파이어처럼 비명을 질렀죠. 저 역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가다 중간에 넘어졌고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실문을 등 뒤로 쾅 닫고 아래층으로 내달려 위층으로 통하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소리 지르며 문을 두드려대는 동안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여자가 옆집에 살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고 설명했어요. 소란을 듣고 옆집의 나이든 아주머니가 건너와 경찰과 이야기하며 그녀를 그냥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하룻밤은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고 주정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제게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가 묻는 순간 나이든 아주머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하고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이 아픈 여자를 차에 태워 떠나는 동안에도 나이든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5분 후 저는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기괴한 아주머니는 저를 경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저는 그 정신이 아픈 여자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나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